CISG 상에서 계약 당사자 의무 중에 공통되는 규정 중에서 매도인이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하여 설명하세요라고 문제가 나와 있어요. 자, 이것도 이제 저희가 해야 할 게 뭐냐면 이게 어느 부분을 어느 파트를 물어보고 있는지를 먼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제3부 물품의 매매 중에서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 제5장에 나오죠. 5장.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에 공통되는 규정 이렇게 말을 쓸게요. 그냥 간단히 줄여가지고 그냥 공통 규정 이렇게 쓰겠습니다. 여기 봤을 때 지금 여기 있죠. 제 5장 중에서 매도인이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이 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일단은 공통 규정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니까 기본적으로 제 1절부터 해서 내용이 쭉 나오게 돼요. 제 1절이 뭔지 봤더니 이행 기일 전에 이행 기일 전에 계약 해제, 계약 어떤 이행 기일 전 계약 위반하고 그다음에 분할 이행 계약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제 2절이 뭔지 봤더니 손해배상 청구권이 나오죠. 손해배상 청구권. 그 다음에 제 3절이 뭔지 봤더니 여기가 이제 71조에서 73조, 여기가 74에서 77. 3절은 이자 78조, 제 4절 면책, 제 79조에서 80조. 똑같이 쟤를 뺄게요. 제 5절 계약 해제 효과, 그렇죠? 계약 해제 효과. 제 6절이 뭔지 봤더니 물품의 보관이죠. 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이제 저희가 뭘 써야 될지를 고민해 볼 겁니다. 문제가 뭔지 다시 한번 보니까요. 매도인이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이 뭔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매도인이 지금 직접이란 표현하고 간접이란 말이 나왔는데 이게 어디까지 말을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매도인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전체 다를 할 수 있긴 하죠. 그렇죠? 공통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전체 다를 할 수 있긴 한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행기일 전의 계약 위반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나오게 돼요. 물품의 정지, 그다음에 계약의 해제가 나오는데 일단 둘 다 가능하죠. 물품의 정지라고 하는 것들은 매도인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매도인은 그거에 대해서 운송인한테 물품을 매수에 넘겨주지 마세요. 운송을 하지 마세요. 물품의 운송을 정지하는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매도인이 할 수 있는 그런 직접적인 조치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쓸 게 뭐냐면 71조랑 72조, 그 다음에 분할 이행 계약 같은 경우에도 가능하거든요. 이거는 언급을 할 필요가 있겠구나 생각이 들고,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죠. 손해배상에서 당연히 매도인 할 수 있는 내용이고, 이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물론 매도인도 가능할 수 있긴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자라고 하는 것들은 그렇죠. 이자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원래 정해진 날짜에 어떤 대금 지급을 하지 않게 됐을 때, 또는 내가 이미 대금 지급 완료했는데 계약이 해제가 되면서 다시 돌려달라고 얘기를 할 때는 내가 지금 경과된 기간에 대해서 돈을 추가로 받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이자라고 하는 것들도 분명히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늦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면책의 경우에도 허용되죠. 면책의 경우도 79조, 80조 모두가 적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 해제 효력 같은 경우에도 생각을 해보니까 81조부터 84조까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81조는 가능하죠. 그렇죠?
쌍방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들 나오게 되는데 밑에 보니까 82조 같은 경우는 매도인하고는 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 어떤 말을 하는 거냐면은 상대방 그 원래 원칙이 뭐냐면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한 상태와 나중에 계약 해지 요구할 때랑 물품의 상태가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을 때는 조금 제한이 된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매도인이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그런 조항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 나머지 84조도 가능성이 있다. 똑같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물품의 보관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매도인이 물품 보관하는 조항이 바로 85조에 나와 있고 86조는 매수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매도인하고는 전혀 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 나머지 85조, 87조, 88조 이런 것들도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적어놓고 보니까 은근히 쓸 게 많을 것 같아요. 자, 이거에 대해서 하나씩 이제 말씀을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밑에 보시면 첫 번째가 이행 기일 전의 계약 위반과 분할 이행 계약이라고 해가지고 71조에서 73조까지 언급이 되어 있고요. 넘겨 보시면 자, 뭐가 나오냐면요. 이어지는 부분이 손해배상 책임이라고 해서 그렇죠, 이거죠. 손해배상 청구권 내용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자 및 면책 그렇죠. 70 이자하고 면책 이 내용들도 똑같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될 수 있기 때문에 언급을 할 수가 있겠고요. 넘겨 보시면은 이제 계약 해제 효과라고 해가지고 81조에서 84조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 조항을 보다 보니까 아까 언급한 거 제가 있었잖아요. 81조는 당연히 가능해요. 근데 82조랑 83조는 사실상 여기서는 연관성이 없는 부분이었던 거였거든요. 이거는 매수인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거 빼고 83조 빼고 그다음 81조랑 84조 이 두 가지만 대해서 언급을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물품의 보존 같은 경우에도 85조는 들어가고 86조는 빠지는 거죠. 왜냐하면 매수인이 물품을 보관할 의무가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85, 87, 88 이렇게 답안을 작성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사실 쓰다 보니까 좀 양이 많기도 하고 이게 정확히 어떤 조항을 써야 될지 잘 모르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사전에 좀 미리 한번 해보는 것이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가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그냥 전체 조항을 다 썼다고 했을 경우에는 분명히 감점 요소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문제의 의도 자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전체 조항 중에서도 반드시 매수인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빼면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2조, 83조라든지 그다음에 86조 같은 경우에 사실은 관련성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만 따로 정리하시면 배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